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지역사회복지론 핵심 요약 정리 네 번째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내용은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입니다. 실천 과정 중에서 사정, 어세스먼트가 조금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 계획가의 역할, 옹호자의 역할 등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공부는 많이 했지만 시험에서 정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이는 이론과 시험을 분리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그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할 때 이것이 시험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고민의 결과가 높은 점수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가 이곳을 좀 세팅을 했어요. 밖에 지금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유리창이 덜컹덜컹 거리고 이래서 테이프로 좀 고정을 했어요. 그 밖에 유리창과 안에 유리창 사이에 약간 솜 같은 걸 좀 집어넣어서 고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외부에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준비를 했는데, 저는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한 금요일 4일 정도 돼야 300회 조회수 300이 나올 줄 알고 조금 제주도 말로 대염했습니다. 제주도 말 잘 모르시죠? 대염했는데 3일이 딱 되니까 300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촬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좀 있으면 태풍이 지나갈 것 같아요. 그 지나가는 길목에서 저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은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봐주셔야 되고, 물론 다른 영상이나 다른 교재를 참고해서 공부해 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여유가 있지 않다. 추석이 내일 모레죠. 추석 때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좀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 돕고 또 스스로가 차례 음식도 장만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공부도 여러분들이 주경야독하듯이 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 일주일 버리시면 그만큼 내가 공부할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것, 오히려 추석 연휴에 내가 좀 더 많이 해야지, 이러한 각오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입니다. 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 약간 전반적인 것을 문제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서 2회의 시험을 보면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일반적으로 문제 확인, 사정, 계획 및 실시, 평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가장 첫 번째는 문제 확인이다. 여러분들 사회복지 1급 시험에서 맨 앞에는 항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라는 것이 뭐예요? 문제와 욕구를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련의 과정을 사회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도 지역의 대상이 지역일 뿐이지 사회복지 실천이거든요. 그러니 지역 안에 있는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확인하고 그 문제에 따라서 이제 사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데, 여기 2회 시험에서는 계획 및 실행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기도 했었죠. 자, 첫 번째 문제 확인은 뭐예요? 문제 확인 및 규명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찾아낼 때에는 비판적인 사고도 필요하죠.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과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의 차이점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회복지 실천은 비심판적인 자세이지만 우리 지역사회복지는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죠. 지역사회에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한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 확인하면 문제 확인 및 규명하는 단계다. 가장 1순위다. 가장 첫 번째 과정이 문제 확인이다라는 것 자체를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정입니다. 사정은
욕구 사정 및 자원 등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와 욕구 같이 진행할 수도 있지만 문제를 확인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지 욕구가 다르겠죠. 문제는 이거예요. 배고픔. 여러분들 지금 배고프죠? 배고픈 것은 문제예요. 그러면 욕구는 뭐냐 하면 이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인 거죠.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욕구 사정을 해요. 자료 수집 방법이라든지 자원을 파악하는, 그래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외부 환경적인 자원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욕구 사정이라든지 자원 사정 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사정에 기반해서 계획을 하게 되죠. 계획 수립할 때는 스마트 원칙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라는 것. 그래서 스마트 원칙은 언제? 계획 단계에서 나온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프로그램 계획에 해당되겠죠. 계획, 시험에는 기획이라는 단어가 같이 혼용되는데 기획은 과정입니다. 계획하는 과정이고 이 기획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계획이죠. 그래서 기획과 계획은 과정이냐 결과물이냐 이 차이지 담고 있는 내용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행은 계획에 따라서 실행하고 실행은 과정이죠. 과정이기 때문에 형성평가를 하게 돼요. 과정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에는 형성평가가 실시가 되어지고 평가에서는 어떤 평가? 네, 총괄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행은 과정 중이기 때문에 형성평가, 그리고 평가에는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총괄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2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일반적인 순서는 뭐다? 문제를 먼저 확인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사정, 계획, 평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각각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확인. 첫 번째 단계가 문제 확인이었죠. 지역사회 문제를 확인하고 규명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제 확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역사회를 진단한다라는 단어와 표적 집단을 확인한다라는 것,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일단 이 큰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는 문제가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진단하면 어때요? 그 지역사회 안에서 문제가 좀 심각한 표적 집단이 있을 거예요. 표적 집단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도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어디에서 한다? 문제 확인 과정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 집단을 확인하고 우선순위까지 선정하는 것은 문제 확인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큰 틀을 먼저 이해하시고요. 지역사회 진단이라는 것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방적인 태도로 가져야 되겠죠. 관련자들과 폭넓은 대화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문제와 관련된 객관적인 문헌, 실증 자료를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언급한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미 발생한 문제 외에도 잠재적인 문제도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문제의 원인과 과거의 노력 등을 파악합니다. 문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중요하겠죠. 옆집에 할머니가 배고파요. 배고픈 거는 문제예요. 그런데 원인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지죠. 원인을 봤더니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의료적인 개입이 필요하겠죠. 원인을 봤더니 식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밑반찬 서비스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지원들을 해주면 좋겠죠. 원인을 봤더니 자녀가 속을 썩혀서 마음이 심란해서 식사를 못해요. 그런 경우는 상담이라든지 이러한 위로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진단할 때에는 그 원인까지도 파악하면서 과거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다. 문제와 관련된 항상 문제는 이익을 얻는 집단과요, 그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손해를 보는 집단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지역사회는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과 피해, 손해를 보는 집단은 누구인지 이러한 집단 파악도 필요합니다.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 등 정치적인 지형도 파악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언제예요? 지역사회 진단, 문제
확인 단계에서 실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문제 확인 단계에서 표적 집단을 확인하게 됩니다. 표적 집단은 실천 대상이 되는 동시에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간주되어지는 집단입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 행정론에 그게 있죠. 일반 집단, 위기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가 있죠. 그래서 표적 집단은 어때요? 말 그대로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타겟이 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표적 집단과 클라이언트 집단은 같은 색을 띈다라고 했죠?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다만 표적 집단 전체를 프로그램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집단은 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표적 집단과 클라이언트 집단은 같은 집단, 같은 색을 띈다라는 것 자체도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표적 집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실천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간주되어지는 집단을 표적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역 주민 전체가 표적 집단이 될 수 있으나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특정 표적 집단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어떤 시간이나 경제적 영역 때문에 모든 대상자를 아우를 수가 없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이렇게 조금 타겟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표적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해서 계획 단계에서 진행되기도 한다. 이거 언제 해요? 프로그램 계획 단계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표적 집단의 확인은 문제 확인 단계에서 실시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해서 계획 단계에서 진행되기도 한다는 것 더불어 기억하시고요.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됩니다. 지역에는 엄청 많은 문제들이 산재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들을 결정해야 되겠죠. 지역사회의 상황과 표적 집단의 범위, 기관의 가치 및 이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역사회의 상황, 중요하겠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가 있고 표적 집단의 범위, 영향을 받고 있는, 즉 실천의 대상, 영향을 받고 있는 대상이 많느냐 적으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관의 가치나 이념, 우리는 아동 청소년 기관인데 노인을 표적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 기관의 가치와 이념에는 상충되겠죠. 그런 경우는 노인 관련 기관에다가 의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삼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 문제 확인에는 지역사회 진단, 표적 집단의 확인, 우선순위의 선정 이러한 큰 타이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회 때 나왔던 시험 문제 확인 단계에서는 시간과 자원의 양에 따라서 표적 집단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죠? 시간과 자원의 양에 따라서 표적 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2회 때 시험에서는 문제 확인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장애 요인과 문제의 지속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문제의 장애 요인과 지속 요인들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노력, 이익을 보는 집단, 손해를 보는 집단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애 요인이 뭔지, 그래서 장애 요인이 뭔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다.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는 집단 더불어서 장애 요인도 파악하는 것이다. 언제? 문제 확인 단계에서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정입니다. 사정은 다른 단계에 비해서 시험의 출제 빈도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되어지고 있죠. 지역사회 사정은 지역사회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는 것이다.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는 건 뭐다? 사정이다. 사정, 욕구, 자원.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다. 당연하죠. 이건 몰라도 돼요. 왜? 사정 다음에 계획, 실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 실행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비 단계라고 언급할 수가 있죠. 지역사회 사정의 주요 원칙 및 고려사항을 볼까요? 욕구 사정은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욕구 사정 이후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죠. 정보와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파악입니다.
무조건 자원을 많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와 프로그램에 필요한 정보와 또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다.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쟁점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무런 지금 문제가 없을 때에는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나 이러한 파악들을 해나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긴박한 우선순위, 문제 확인 단계에서 문제가 확인됐기 때문에 사정 단계에서 무엇을 기반으로 시간 이런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된 자원, 욕구 중심으로 파악하면 훨씬 시간이나 이러한 노력들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쟁점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죠. 사정 단계도요. 이때 지역 주민의 참여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지역 주민이고 지역 주민 자체가 자원이 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을 통해서 다양한 자원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또 지역 주민들로부터 뭐를 파악할 수 있어요? 욕구 사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우리 4년마다 실시되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서도 주민들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사정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은요,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이나 이러한 것들을 파악할 때는 뭐 사회적인 면, 경제적인 면, 정치적인 면,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사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역사회 발전 과정, 지역사회가 걸어온 발전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구조도 파악해야 됩니다.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정치, 사회적인 구조들도 파악할 필요가 있고 경제적인 상황, 재정 자립도라든지 산업 구조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 지역 주민들이 살아오고 있는 삶의 형태를 파악하는, 그래서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부분들을 모두 다 고려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회 욕구 사정 단계에서는 지역사회의 사회구조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정 단계에서는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는 것이 사정이다. 문제 확인 다음에 사정 단계인데 사정 단계는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는 단계고 욕구와 자원을 파악할 때 지역사회의 그런 걸어온 발자취, 발전 과정, 정치, 사회적인 구조,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뭐 해야 된다? 사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사정의 유형에는요, 포괄적인 사정, 문제중심 사정, 하위체계 사정, 자원 사정, 협력 사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지문을 보면 사례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지문을 보면 이 중에 어느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포괄적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사정하는 것이죠. 특정한 문제나 표적 집단에 한정하기보다는 지역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이라든지 전체적인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포괄적인 사정이구나 알 수가 있죠. 문제 중심은 우리가 문제 확인 단계에서 우리가 문제라고 정의 내어진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사정하는 것이죠. 지역사회에 우선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주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 문제와 관련된 사정을 하는 것이고요. 하위체계 사정은 지역사회를 사정하되 무엇을 사정하냐면 하위체계들을 사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복지체계, 복지 수준을 사정하고 보건을 사정하고 교육을 사정하고 문화를 사정하고 고용, 경제 이처럼 하위체계 영역별로 사정을 한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하위체계 사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역사회의 특정 하위체계, 복지, 의료, 보건, 교육, 문화 이런 하위체계를 중심으로 사정하는 것을 하위체계 사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원 사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용 가능한 자원을 중심으로 사정하는 것이죠.
권력, 전문 기술, 재정,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자원 영역을 검토하는 것.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이 들어가면 이건 자원 사정이구나. 자원봉사자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면 이거는 자원 사정이구나 볼 수 있겠죠. 협력 사정은 이 사정을 할 때에 어세스먼트에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협력 사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정하느냐의 얘기죠. 지역사회 참여자들이 완전한 파트너로서 참여하여 사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할 때 누가 한다? 지역 주민들과 파트너십을 갖고 손에 손을 잡고 협력하여 사정하는 것, 그것을 협력 사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대상이 아니라 방법에 관한 얘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정의 지역사회 욕구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에는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이 있는데 이 자체도 시험에 나왔었죠. 대부분 질적 방법은 어떤 거예요? 인터뷰라든지 민속학적 방법이라든지 지역사회 포럼, 명목 집단 기법, 초점 집단 기법, 델파이 기법 등 이러한 기법들을 질적 연구 방법, 그러니까 질적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양적인 접근 방법에는 서베이는 우리가 설문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서베이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서베이라 그러면 표본, 모집단이 큰 경우에 표본을 설정해서 설문지 형태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서베이라 그럽니다. 설문지 형태는 뭐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면접을 통해서 설문지를 확보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죠. 전화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양적 접근 방법은 서베이, 사회 지표 분석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양적인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요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역사회 욕구 사정은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을 모두 사용 가능하다. 맞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질적인 사정 방법부터 먼저 보죠. 여러분들 여기에 적혀있는 이 내용은 지역사회 복지론 뿐만 아니라 행정론이나 정책론이나 조사론 이런 데 다 중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딘가에서 분명하게 학습해 주시면 나머지 영역에서는 공짜로 우리가 얻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민속학적 방법입니다. 민속학적 방법은 어떤 거예요? 문화기술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어떤 민속, 그 문화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지역에 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 문화를 어떻게 기술하는 것, 이것을 민속학적 방법, 문화기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사자의 현지 관찰을 통해서 조사 대상 지역 주민의 문화와 삶 등을 연구자가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참여 관찰은 조사자가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관찰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학적 방법은 문화기술지라고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고, 그 지역에 같이 생활하면서 말 그대로 생활하면서 그 문화를 어떻게 기술하는 것.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지역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관찰하는 것, 민속학적 방법, 문화기술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델파이 방법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델파이는 지문 중에 전문가라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델파이라고 보셔도 거짓 맞죠. 그래서 전문가라는 단어가 들으면 이거 델파이 아닐까? 이렇게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델파이, 전문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델파이 연구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ABC 세 사람의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제가 이분들에게 우편이나 메일로 개방형 질문을 던집니다. 개방형 질문을 던지면 이분들이 답변을 해요. 마찬가지 우편이나 메일로 답변을 하겠죠?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합니다. 짜자자작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번에는 처음에는 개방형 질문을 줬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정리된 것을 다시 A, B, C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A, B, C는 처음에는 자신의 의견만 냈지만 두 번째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의 의견까지 같이 볼 수 있어서 보는 폭을 조금 더 확장시키거나 조금 조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요 과정을 보통은 3회 이상, 3회는 중요하지 않고요.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의견 수렴 시까지 보통 어떻게 한다? 반복해서 이루어진다 하면 델파입니다. 봅시다. 설문지를 우편, 메일 등을 통해서 발송한 후 회수된 내용을 한번 정리하여 일정한 합의점에 도달할 때까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는 것? 반복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요? 안 모여요. 그냥 이메일로 보내기 때문에 누가 이 델파이의 대상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라는 것. 익명성이라는 단어, 전문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델파이구나.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명목 집단 기법 헷갈려하는 분들 많은데요. 명목 집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명목상 집단이지 집단의 기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집단의 기능은 뭐냐면 집단의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집단 안에 의견 교환이나 이러한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명목 집단은 그런 게 없어. 그런데 집단이긴 해. 그래서 명목 집단이에요. 자, 명목 집단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참가자 개인이 의견을 무기명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명목 집단이 여기에 앉아요. 앉아있긴 해요. 그런데 각각 앞에 테이블에 있는 메모지에다가 본인의 의견들을 적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진행자가 그걸 어떻게 해요? 진행자가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구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발표된 의견의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여기서 토론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의견을 제출했고 사회자가 그 의견을 발표한 다음에 거기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의견 중에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면 참가자들은 또 개별적으로 본인의 생각, 본인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서 제출하면 투표의 형식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표된 의견의 우선순위 기억하시죠? 우선순위를 매기며 진행자가 취합하여 평균 점수를 계산한 뒤에 맨 마지막에 뭐다? 명목 집단 뭐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기억해 두세요. 명목 집단 하면 명목상 집단이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많이 활용된다. 집단 내에 질의와 응답 등 상호작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명목상 집단이다 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라는 거죠.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봅시다. 13회 때 명목 집단 기법은 문제 이해, 목표 확인, 행동 계획 개발 등에 활용된다. 뭔가 목표를 확인하거나 행동 계획을 개발하거나 뭐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거나 이런 데 활용되어지지 그 이상 아주 우리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는 잘 활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 16회입니다. 욕구의 배경이나 결정 과정보다는 욕구 내용 결정과 우선순위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초점을 두는 것, 이건 뭘까요? 명목 집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목 집단. 이처럼 명목 집단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좀 더 초점을 두는 것 명목 집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초점 집단 기법입니다. FGI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점 집단은 집단이에요. 집단. 그래서 어떠한 주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집단들을 구성해서 그 집단 안에 이번에는 집단이기 때문에 역동성을 통해서 역동성을 활용해서 사정을 하는 방법이겠죠. 소집단으로 구성되며 여러 명이 동시에 질의와 응답에 참여할 수 있어요. 명목 집단은 질의와 응답에 참여할 수 없는데 뭐예요? 종이에다가 자신의 의견만 주고 나중에 투표를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이 없는 반면에 초점 집단은 뭐예요? 여러 명이 동시에 질의와 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주요 정보 제공자는 관련 서비스 제공단체의 대표라든지 수혜자, 지역사회 주민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집중적인 토론에 유용한 지역사회 사정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발달장애인의 대상자의 주요 정보 제공자가 누구 있을까요?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관련된 주요 정보 제공자 얘기해 보세요. 당사자. 그러니까 당사자를 대상으로 FGI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누가 있겠어요? 부모님을 대상으로 FGI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시설. 발달장애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FGI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누구 있을까요?
특수교육교사를 대상으로 FGI도 할 수가 있죠. 이처럼 주제는 같은데 초점 집단 기법에서 FGI의 주요 정보 제공자는 어떻게 해요? 다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FGI는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편향도 발생할 수 있어요. 편향. 이 중에 내가 누구를 상대로 FGI를 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연구 결과가 약간 왜곡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FGI를 선정할 때에도 객관적인 어떤 욕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누구를 대상으로 또 같은 부모지만 어떠한 부모를 대상으로 FGI 집단을 구성할 것이냐, 이러한 고민들은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입니다. 초점 집단은 주요 정보 제공자의 집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주요 정보 제공자는 제공자, 보통 1인이겠죠. 1인. 1인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주요 정보 제공자로부터 대상 집단의 욕구 및 서비스 이용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주요 정보 제공자는 누가 되겠어요? 지역사회 내 지역사회 복지 단체의 어떤 대표자, 노인회장, 최고령자 등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분들 있죠. 이 외에도 어떤 분이 있겠어요? 지역사회니까 리장님, 반장님, 통장님, 부녀회장님, 청년회장님, 이러한 분들이 전부 다 그 지역의 주요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관련 내용, 주제에 대한 주요 정보 제공자를 만나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초점 집단과 주요 정보 제공자 다름을 알 수가 있죠. 6번째, 지역사회 포럼입니다. 지역사회 포럼과 공청회는 같다. 그러나 뭐가 다르다? 주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같다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데, 자, 지역사회 포럼과 공청회는 진행 방법이 같습니다. 지역사회 포럼부터 볼까요? 포럼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마을에 혹시 이런 거 안 하나요? 우리 제주도에요. 백인 원탁 포럼. 이러한 거 최근에 많이 하거든요.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주제와 관련된 백인이 지원을 해서 먼저 지원을 한 다음에 백인으로 가면 거기에서 먼저 누군가의 어떠한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겠죠. 들은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요?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자기의 생각들을 제시를 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사회 포럼이에요.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문제를 확인하고 갔더니 이러한 문제들을 얘기하네? 그럼 그런 문제들을 확인하고 그 문제 해결에 관하여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역사회 포럼 가보면 어때요? 말하는 사람만 계속 말하죠. 그래서 보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나 문제의 본질이나 욕구 파악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보통 그러한 지역사회 포럼 하면 어떤 분들이 가요?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일반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 전체 의견이 아니라 그것에 뭔가 연관이 되어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들의 주장만 하다 보니 그들의 주장이 과연 전체 주장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17회 기출문제를 볼까요? 초점 집단의 기법은 포커스 그룹은 지역사회 집단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여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은 이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한 곳이라는 의미를 필요가 없죠. 한 곳에 모여 특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집단으로 토론한다. 집단, 그러니까 FGI, 포커스 그룹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토론한다. 토론하니까 뭐예요? 명목 집단 기법은 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의 답은 뭐예요? 초점 집단 기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을 때에 핵심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집단이냐 아니냐, 명목이냐, 포커스 그룹 인터뷰냐, 토론을 하냐 하지 않냐, 이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공청회, 지역사회 포럼과 같다 그랬죠. 뭐만 같아요? 진행 방법은 같아요. 그럼 차이는 뭘까? 공청회는요, 정부의 프로그램이나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또는 지자체의 프로그램이나 계획인 경우에는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공청회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참석자들이 견해가 전체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지역사회 포럼과 동일합니다. 포럼과 진행 방식은 동일하지만 공청회의 주체는 누구다? 국가 및 지자체이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 이건 공청회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베이는 어떤 것이냐? 서베이, 지금까지 배운 거는 질적 연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질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서베이, 사회 지표 분석, 기타 2차 자료의 활용 등은 이거는 양적 자료죠. 양적 조사 방법을 활용한 뭐예요? 욕구 사정이다. 욕구 사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베이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조사했더니 여러분들 다 설문지 배포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우편, 이메일, 면접조사 등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도 가능해요. 다양한 인구 집단 간의 의견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여기 다 다양한 인구 집단 간의 의견의 비교 분석이 가능해요. 왜 비교 분석이 가능해요? 양적 조사니까 가능하겠죠. 양적 조사가 갖는 특징이겠죠. 사회 지표 분석. 사회 지표는 말 그대로 통계청이나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수치화된 자료나 내용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통계청이나 정부에서 어떤 자료를 만들 때 제주도 너희는 너무 작으니까 너희는 통계청 자료에서 뺄 거야 라고 보통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동일한 문항, 동일한 지표를 갖고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타 지역과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사회 지표 분석은 내가 연구하기 위해서 사회 지표 분석을 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는 뭐예요? 2차 자료예요. 2차 자료. 그래서 사회 지표 분석도 2차 자료예요. 행정자료, 여기 보면 행정자료 있죠? 행정자료 분석도 2차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패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2차 자료이고, 문헌 연구도 2차 자료라 그랬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2차 자료에 해당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아, 이건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설명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사회 지표 분석이나 기타 2차 자료의 이용, 조사론까지 같이 설명을 해버렸네요. 자, 사회 지표는 통계청이나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욕구를 사정하는 방법이고, 2차 자료는 행정자료예요. 행정자료는 이런 것이죠. 우리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시설이 몇 개 있고 여기에 입소자는 몇 명이고 대기자는 몇 명이고, 이러한 자료들을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매월마다 조사를 하고 있겠죠. 이 조사된 자료를 우리는 뭐라 그럴 수 있어요? 행정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행정자료 및 서비스 이용자 실태 조사 자료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욕구조사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처럼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획 및 실행 단계입니다. 자, 욕구 사정 시험에 많이 나온 반면 계획과 실행 단계는 많지는 않았어요. 시험 문제 자체가. 자, 계획. 어떤 것을 계획하면 여러분들이 계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 목표구나. 이렇게 연동해서 기억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것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기획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획이라고 하면 아, 목표라는 단어를 은근히 이렇게 짝으로 갖다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준비 계획 단계에서는 목표 설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목표라는 단어가 있으면 아, 계획. 목표 설정하면 누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계획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표하면 계획,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어떤 서비스, 어느 정도, 언제까지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명확히 규명하게 되고요. 목표는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설정하게 된다. S, 스페시픽, 스페셜 아니에요. 스페셜, 특별한 아니에요. 스페셜한 아니에요. 스페시픽,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고요. 메저러블, 측정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평가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액션 오리엔티드, 그래서 행동 지향적, 목표 지향적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그리고 리얼리스틱해서 현실적인 것이고요. 타임 바운드 해서 어떻게 일정한 기간 동안 시적절성 및 시간 제한성,
그래서 시간 제한성이 있어야 된다. 현실적이다. 결과 지향적이다. 목표 지향적이다. 측정 가능해야 된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스마트 원칙, 목표를 설정할 때 기본적인 것들 기억해 주시고요. 설정된 목표는, 이 목표 설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설정된 목표는 나중에 평가를 위한 기준이 됩니다. 뭐가? 목표가. 중요한 건 지금 목표예요. 목표는 나중에 평가를 위한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고, 설정된 목표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계획, 방법이 구체화됩니다. 목표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프로그램 기획이나 방법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달라진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준비 계획 단계에서는요, 준비 계획 단계에선 예산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것까지 뭐예요? 준비 계획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단계는 어때요? 여기에서 준비한 계획을 다양한 개입 전력과 전술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계획에 맞춰서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8회 때 시험에 어떻게 나왔느냐? 프로그램 기획하는 과정에서는 업무 설계, 구체적인 실행 방법, 수립 등을 진행한다. 자, 업무 설계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법, 수립 등을 진행하는 것은 무슨 단계예요? 계획 단계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하는 과정, 기획이라는 단어, 이거 뭐예요? 계획과 여러분들 매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 과정, 계획 단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5에서도 프로그램 실행 단계에서는, 이번엔 실행 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적응을 촉진하고 참여자 간 저항과 갈등을 관리한다 그랬는데, 이 저항과 갈등의 관리는 그 이후 시험에서도 지문으로 나왔어요. 저항과 갈등을 관리하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한다? 15회 기출문제를 봤더니 실행 단계에서. 여러분들 이 저항과 갈등은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프로그램 하면 분명 이러한 저항이 있을 건데 예측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건 언제? 실행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저항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적절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갈등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엔 마지막 평가 단계입니다. 평가. 양적인 평가와 질적인 평가가 있어요. 양적인 것은 수량화된, 다른 말로 계량화. 이 계량화가 있고 계량화가 있는데, 이 계량화는 수량화예요. 여의 이 계량화는 수량화고, 이 계량이라는 것은 사회를 계량한다라는 거예요. 사회를 계량한다? 사회를 좋게 만든다라는 계량이에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양적 연구는 이 계량이 아니라 여의 이 계량화, 즉 수치화된 자료나 증거를 활용하여 자료 및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목표 달성을 평가하고 사회 지표를 평가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목표 달성은 양적인 실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세웠던 목표들이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 그래서 평가 단계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뭘 평가한다? 그죠?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 이것이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이고, 사회 지표 평가도 가능하죠. 기준으로 삼았던 지표들이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흡연율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사회 지표 평가를 통해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주로 성과 정도를 파악할 때 이용한다. 양적인 평가는 주로 성과 정도를 파악할 때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적인 평가는 일반적으로 총괄평가에서 많이 합니다. 총괄평가에서 최종적으로 성과 정도를 파악할 때. 반면에 질적인 평가는 과정평가에서 많이 해요. 관찰, 인터뷰 등 수량화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로 자료를 수집한다. 질적인 건 뭐예요? 수량화되지 않은 것. 수량화된 것은 양적인 평가라 그러고, 수량화된 것은 질적인 평가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현장 인터뷰는 어때요? 수량화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참여자들의 경험과 반응 등을 수집하여 평가하는 방법이고, 주요 사건 분석 평가, 실천 중 발생한 주요 사건에 대한 평가 수집, 이러한 평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성평가와 총괄평가가 있죠.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과정 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 과정,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 시험 과목에서 자주 출제되어집니다. 형성평가는 언제 한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한다. 총괄평가는 언제 한다? 프로그램의 종료. 달성하고자 했던
평가하는지 결과나 성과 이거는 종료에 프로그램이 종료 후에 평가한다 라고 구분해서 기억해 두세요.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여 수정 보완하는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즉 뭐예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총괄평가는 종료 후 프로그램이 종료 후에 평가하는 것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얼마나 잘 성취했는지 그러니까 양적인 평가는 총괄평가와 매칭되겠죠. 상대적으로 결과나 성과가 주요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과평가라고도 한다. 총괄평가는 결과평가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형성평가는 과정평가라고도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정평가가 아니라 과정분석평가, 결과분석평가예요. 과정을 분석하는 거예요. 과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고 결과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과정분석평가 봅시다. 프로그램이 종료 후 그 진행 과정을, 여기가 핵심이죠. 프로그램 종료된 후 이것보다도 과정을 살펴본다 그랬으니까 과정평가가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성공한 이유 혹은 실패한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 평가이고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서비스원의 도입 과정은 적절했는가? 사회서비스원이 8월 말일을 어떻게 법을 통과했어요. 국회를 통과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회서비스원이 국회를 통과한 이러한 법의 도입 과정은 적절했는가? 과정을 보고 있는 거죠. 과정.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설립 과정에 대한 평가다 그러면 그건 과정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결과분석평가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결과가 좋았는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에게 이득이 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이득이 되었는지 프로그램이 애초에 기대했던 바, 목표했던 바를 달성했는지를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결과평가는 아까 뭐였어요? 총괄평가와 같다 그랬죠. 사회서비스원 도입으로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의 복리가 증진되었느냐? 이러한 결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결과 분석 평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과정평가와 형성평가,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과정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과정평가는 프로그램 과정에 하는, 이건 시기는 중요하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과정 자체를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죠. 도입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과정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평가 논리 모델, 이것도 행정론에서 더 많이 나오겠죠. 프로그램 평가 요소 논리 모델은 어때요? 투입, 전환, 산출, 성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 전환, 산출, 성과. 투입은 어떤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여기에 클라이언트, 자원봉사자 이러한 전체가 투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투입은 프로그램에 투여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비롯한 클라이언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까지도 뭐가 된다? 투입이 된다라는 것이죠. 전환은 프로그램, 개입.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전환은 활동 과정,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개입 방법들을 의미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음악 치료 프로그램, 나들이, 오름 기행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전환에 해당됩니다. 산출은 이것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된 실적이나 결과물이에요. 이 실적이나 결과물은 사회복지사가 뭘 했느냐, 상담을 몇 회 했느냐 이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필요한 어떤 실적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담을 몇 회 했는데 클라이언트가 몇 명 참석해서 몇 프로 참석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산출이에요. 반면에 성과는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참석한 것보다 뭐가 더 중요했어? 클라이언트가 변화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성과는 프로그램 종결로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난 변화,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과는 변화, 누구의 변화?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산출은 뭘 의미한다? 실적을 의미한다. 몇 회 했느냐? 몇 명이 참석했느냐? 이러한 것이 산출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회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효율성 평가는 투입 비용과 서비스 산출 단위의 비교량의 평가이다. 그래서 효율성 평가, 여기에 우리가 하지 않았던 효율성 평가, 효과성 평가 이런 거 있는데
효과성 평가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클라이언트 변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가 효과성 평가고, 효율성 평가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건데, 효율성 평가에는 비용 효과 분석과 비용 편익 분석이 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죠. 여러 시험에서 같이 나오니까. 비용 편익은 여러분들 이익이라는 것. 이익이라는 것은 화폐 단위로 환산이 가능할 때 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 비용 투입과 산출을, 성과를 돈으로 환산이 가능할 때, 투입과 성과를 돈의 화폐 단위로 변환이 가능할 때는 비용 편익, 이익 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하고, 성과, 과자가 들어갔잖아요. 효과, 성과, 이거는 뭐예요? 변화를 보는 거죠. 어떤 돈의 가치보다는.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은 투입은 우리가 돈으로 냈기 때문에 투입은 화폐 단위로 가능한데, 결과가 화폐 단위로 환산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청소년 흡연율이 몇 프로 줄어들었다. 이거 돈의 가치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비용 편익 분석이 아니라 비용 효과 분석을 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역사회 개발 모델입니다. 개발. 우리 로스만 있죠. 로스만은 세 가지의 모델을, 유형을 얘기하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 계획 모델, 사회 행동 모델.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 지역사회 계획 모델, 지역사회 행동 모델에 따라서 복지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복지사의 역할. 이 복지사의 역할이 뭐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없던 귤이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자, 지역사회 개발입니다. 개발. 여러분들 지역사회 개발은 어때요?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지지해주고, 그죠? 조직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나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사회복지사도 같은 역할들을 해줍니다. 어떠한 역할?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조력자, 도와주는 도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역할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사회치료자, 어떤 진단이 필요한 사회치료자의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죠. 자, 안내자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안내자, 가장 1차적인 역할이에요. 사회복지사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안내해주는 모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안내자의 역할은 뭐 화려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1차적인 역할 자체가 뭐예요? 안내자로서의 역할인데, 이 안내할 때 뭐예요? 막 사심을 집어넣고 나의 의견을 막 집어넣고 안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이게 지원하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지,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당사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여기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 지역사회 문화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안내하려고 그러는데 충분한 지식 없이 안내하겠어요? 안 되겠죠. 충분한 지식, 안내하려고 하면 충분한 지식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되겠죠. 잠재 능력을 파악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요. 우리가 뭔가를 안내할 때 이 사람이 좋아 이렇게 안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지역사회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지 어떤 주관적인 입장을 떼어서는 안 되겠다. 안내할 때. 다른 지역사회와 비교하거나 편파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현 지역사회 제3자처럼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는 비판적이라면서요. 근데 안내할 때 비판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특정 사업에 찬성 또는 반대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안내자의 역할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행동가의 역할이지. 그래서 특정 사업에 찬성 또는 반대하면 안 됩니다. 안내자의 역할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일부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파당분자라 그래요. 파당분자.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파당분자를 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파당분자 취하면 안 된다. 근데 어디 가면 나중에 옹호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 파당분자를 취해야 된다 그럴까요? 취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옹호라는 것은 언제 해요? 우리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옹호는 사회 누가 봐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사회 정의가 왜곡되었거나 이럴 때 우리는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옹호라 그러는데, 옹호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클라이언트 편에 선다라는 거잖아요. 그 선다라는 것은 중립이 무너졌고 한쪽에 치우친 거예요. 왜? 그래도 되는 거야. 왜?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 한쪽에 치우쳐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옹호라든지 행동가의 역할에서는 어떠한 관점을 취해요? 파당분자의 관점을 취합니다. 그러나 안내자로서의 역할에서는 파당분자를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옹호자나 행동가로서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옹호자나 행동가는 파당분자를 취해도 돼요. 한쪽에 편에 서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편에 서는 것을 옹호자, 행동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내자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고집해서는 안 돼요. 안내할 때 지역사회가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고, 주민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거나 다양한 견해를 소개해 주면서 말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안내자의 역할이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행동을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이쪽을 좀 두드러지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을 자제해야 됩니다. 3회 때 시험에 어떻게 나왔을까? 사회복지사는 안내자로서 지역 주민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는다.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돕는다. 설정한다 아니고 설정한다는 이거는 뭐예요? 만약에 설정한다 그랬으면 이건 계획가예요. 계획가. 목표하면 누구라 그랬어? 계획이라 그랬죠. 계획가, 전문가가 그냥 설정해버리는 건 계획가지만 안내자는 어떻게 해요? 그 설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는 거, 이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내해 주는 거. 저쪽으로 가면 당신이 원하는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 우리 안내할 때 분명 뭘 중심으로 안내해요? 그들이 원하는 거. 그죠? 목표를 중심으로 안내하잖아요. 그래서 목표,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는 것, 안내자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력자의 역할. 조력자도 어떻게? 우리가 돕는 것이죠. 그래서 조력자의 역할은 지역사회의 조직의 과정을 용이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력자는 지역사회의 조직의 과정을 용이하게 하거나 조직화를 격리하는 역할이다 그러면 조력자 기억하시면 돼요. 조직화를 용이하게 하거나 조직화를 격려하게 하는 입장이다. 조력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불만을 표현하면 표출된 불만을 연결하여 집약하는 역할을 한다. 자, 조직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처럼 공동의 목표를 강조해야 되겠죠. 그래야 조직이 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출된 불만을 연결하여 집약하는 역할, 표출된 불만을 연결하여 집약하는 역할,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는 역할, 그것을 통해서 조직화를 격려하는 역할, 조력자의 역할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라든지, 주민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관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역할, 지역사회의 역량을 개발하고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망각하지 않도록 관심을 촉구하고 환기하는 역할 등을 하는 것이 뭐다? 조력가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회 실험에서 조력자의 역할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에 의해서 표출된 불만을 집약하는 것이다. 왜? 그래야 공동의 목표를 강조할 수 있으니까 지역사회 조직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공동의 목표를 강조한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조직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조력자로서의 역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11회 기출문제에서도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조직화를 격려한다. 그래서 조직화를 격려하는 것 조력자. 조력자, 조직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구나.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문가로서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전문가로서의 역할.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적인 충고를 한다. 왜? 전문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충고가 가능합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을 하게 되고요. 조사 방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문가겠죠.
다른 지역사회에서 진행했던 조사, 연구, 시범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방법에 대한 조언도 가능합니다. 전문가로서의 역할. 기술상의 정보, 기술적인 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평가, 사업 과정에 대한 설명 및 평가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수님, 이게 지역사회 개발 모델인데 왜 전문가가 나오냐? 우리 사회복지사는 모두 어디에 있든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도 이러한 안내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조력자의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도 전문가의 역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도 전문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제3회 시험을 보니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문제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적인 충고를 하기도 한다. 직접적인 충고, 여기가 핵심이었겠죠? 직접적인 충고도 할 수 있다. 누구예요? 전문가인 것이죠. 전문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충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치료자의 역할입니다. 사회치료자. 자, 치료자는 적절한 진단. 진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치료자. 그죠? 치료에 앞서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대로 된 진단이죠. 우리 지역사회복지도요, 제대로 진단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회치료자의 역할, 진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 치료자의 역할이구나. 진단을 통해 규명된 문제의 성격과 특성을 주민들에게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 주민들이 문제에 대해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긴장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우며 협력적인 작업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도록 돕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식습관을 들여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금기적 사고나 전통적인 태도가 지역사회 긴장 상태를 조성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경우 진단을 했더니 당신의 식습관 패턴이 문제야. 그럼 똑같은 거죠. 진단을 했더니 금기적 사고나 전통적인 태도, 지역사회의 금기적 사고나 전통적인 태도가 지역사회의 긴장 상태를 조성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진단을 했더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죠. 당신은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세요 라고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지역사회의 기원이나 역사,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지역사회 내의 역할과 역할들 간의 관계 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의 어떤 삶의 배경이나 이런 걸 알아야 식습관도 고치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배경된 지식들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사회치료자의 역할이다. 13회 출제된 기출문제를 보면요. 사회치료자의 역할은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 우리가 4가지를 배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4가지의 개발 모델에 근거하여 낙후된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진단을 실시했다. 뭐예요? 사회치료자의 역할이죠.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였다. 그리고 주민들 간의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도록 도왔다. 치료자의 역할이죠. 뭔가 진단한 다음에 그 진단된 상황들을 정리하기 위한 개입들을 하고 있죠. 제거하거나 이러한. 그래서 사회치료자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계획 모델입니다. 계획은 어떤 거예요? 계획하면 목표라는 단어 기억하라 그랬죠? 모리스와 빈톡스는 계획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회 문제를 완화시키는 주요 수단은 공공기관의 정책을 고치는 것이다. 정책,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계획가 하면 정책, 프로그램 이러한 단어들이 다 따라와요. 계획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프로그램, 정책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가 하면 정책,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가니까 계획을 수립하고요. 목표를 선택하기 위해 인간관계에 대한 계획가의 지식을 활용한다. 그래서 목표라는 단어가 나오면 계획가구나.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정책기관의 저항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계측을 하면서 지배 세력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도 우리가 계획할 때 중요하죠.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 중에서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자신의 영향력을 방안에 맞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뭐예요? 계획가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가 하면 프로그램 정책이 나오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도 핵심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면서 어떤 목표를 선택하고 또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계획 모델, 이번에는 샌더슨의 전문가입니다. 샌더슨의 전문가의 역할들을 제시했는데, 자, 계획하면 뭐예요? 계획가의 역할, 전문가의 역할 이러죠. 샌더슨도 여기에서 계획가로서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샌더슨의 전문가의 역할은 분석가로서의 역할, 계획가로서의 역할, 조직가로서의 역할, 행정가로서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분석가는 뭐예요? 말 그대로 분석하는 것이죠. 사회 문제 분석과 사회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사회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과정 분석, 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 분석, 유도된 변화에 대한 평가, 이처럼 분석을 하는 것이죠. 분석, 조사, 분석, 평가를 담당하는 것 뭐예요? 분석가로서의 역할이다 라는 것이고요. 계획가는 뭐 항상 목표가 따라온다 그랬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면보다는 인간적인 면을 중시하면서 목표 설정, 계획가의 역할은 목표 설정하는 것이다. 계획,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목표는 성과를 평가하는 근거가 되면서 궁극적으로 복지적인 목표를 강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검토한다. 목표를 달성 수단 뭐예요? 이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얘기하겠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직권적 혹은 분권적 결정에 따를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외부 자원이나 이러한 것들을 참조해야 된다 그랬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 조직가로서의 역할입니다. 계획의 수립과 실천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나 단체들을 지역사회에 있는 행동체계에 참여시킨다.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스스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고 능력을 격려한다. 자, 조직가로서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행정가로서의 역할. 자, 여기에 조직이라는 것이 있죠. 조직은 좀 이따 보고 순서를 바꿔서 행정가의 역할을 먼저 봅시다. 자, 사회 계획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죠. 자,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것을 실시해야 돼요. 실시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행정가가 필요해요. 행정은 뭐예요? 법이나 정책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어지는 뭐예요? 고속도로와 같은 통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만들어지면, 사회 계획 모델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행정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예산 결산이라든지 자원봉사자의 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지. 그러면 행정가로서의 역할이 필요하죠. 행정가가 있으면 반드시 또 필요한 게 누구예요? 고속도로가 있으면 그 안에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누구예요? 조직가예요. 조직가. 그래서 이러한 행정과 조직과 이렇게 다 매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하게 준비하고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는 것, 행정가로서의 역할. 프로그램에 운영하는 규칙과 절차를 적용하는 데 있어 항상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기억하면서 해야 되고요. 형식적인 면을 강조하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 사회복지 정책에서 뭐예요? 목적전치라는 단어 들어봤죠? 처음에는 이게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순서를 정해놨는데, 나중에는 효율성, 효과성은 사라지고 순서만, 절차만 남아있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목적 전치라 그랬죠? 그럼 목적 전치적이면 안 돼요. 행정은 어떻게 해야 돼? 형식적인 면을 강조하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계획 모델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계획가의 모델과 샌더슨의 전문가의 모델. 전문가에는 다시 분석과 계획과 조직과 행정가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것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샌더슨이라는 사람도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그리고 모리스라는 사람도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이름도 한 번쯤은 기억해 두시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름은 아니지만. 자, 사회 행동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행동 모델. 행동 모델에서는 구로서의 역할 유형입니다. 구로서. 자, 그로서는 조력자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 옹호자의 역할, 행동가의 역할이 있는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 하면, 지역사회 복지사의 적극적인 면이 어디로 갈수록 더 강해지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더 강해진다라는 거죠. 행동가는 지역사회 복지가 가장 같이 행동까지 하는 거예요. 옹호는 그들의 편에 서주는 거예요. 중개자는 자원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조력자는 어때요? 약간 중립인 것이죠. 자, 그러면
조력자의 역할부터 살펴보죠. 조력자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은 뭐예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없는 게 아니에요. 중복되어져요. 그러나 어디에서 좀 더 강조되어지냐, 이 정도의 차이인 거죠. 자, 지역사회 행동 모델에서도 조력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르계층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들 편에 서서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는 1번부터 4번까지 행동 모델 자체가 뭐예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의 편에 서는 거예요. 편에.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르계층의 복지를 증진시켜서 그들 편에 서서 활동을 전개하면서 사회 행동 모델에서 다른 역할보다도 대체로 소극적이면서 간접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편에 서긴 하지만 어때요? 가장 소극적이고 가장 간접적이고 가장 중립적. 간접적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돕는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조력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조력자의 역할 뭐예요?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조력자의 역할,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서긴 하지만 상당히 중립적으로, 지역사회 행동 모델에서 중립적으로 서게 된다라는 거죠. 가장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소극적인 개입에 해당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자의 역할은 이제 자원연계자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자 이퀄 자원연계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거예요. 저기 있어요. 저 어디 가면 있을 거예요. 라가 아니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죠.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것. 이것이 뭐다? 중개자. 이거는 중개자는 자원 연결자.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옹호자. 시험에 옹호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사회적 갈등의 파당 분자, 편파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옹호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파당 분자로서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편에서 편파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자, 그럼 옹호자는 왜 그들의 편에 설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반드시 옹호자라는 것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정의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옹호자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원의 소재를 알려주는 중개자의 역할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수집합니다. 직접. 여기는 있는 자원을 연결해 주는 것이고 이거는 직접 자원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누구의 편에 서서 이건 확실하게 지역 주민의 편에 서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라는 정당성을 입증하고 지도력과 자원을 제공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그의 전문적 역량을 오로지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동가의 역할은 이 네 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적극적입니다. 갈등적인 상황에서 중립적이거나 수동적인 자세를 거부합니다. 중립적이거나 수동적인 자세를 거부하고 이제 클라이언트와 어떻게 한다? 행동을 조직화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행동하는 것 행동가의 역할이다. 15회 시험에서는 사회복지사는 자원연결자로서, 자원연결자는 뭐예요? 중개자죠. 서비스 및 시설 입소를 의뢰하거나 취업 정보를 제공 및 알성 등을 제공한다. 시설 입소를 의뢰하거나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건 뭐예요? 중개자, 자원연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회 뭐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조력자, 중개자, 옹호자, 행동가 등으로 구분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답은 사회 행동 모델이겠죠? 행동 모델로서. 그로서네요. 그로서의 역할, 그로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행동 모델이라고 하지 않고 그로서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 행동 모델 대표적인 학자 그로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조력자, 중개자, 옹호자, 행동가로 구분하고 행동가로 갈수록 적극성이 극에 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사회 행동 모델에서 이번에는 그로스만의 역할 유형입니다. 여기에서는 감귤이 사라졌는데요. 그래도 내용만 우리가 알아갑시다. 그로스만은 조직
조직과의 과업에는 기술상의 과업과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지닌 과업이 있다. 조직과의 역할인데 우리가 조직을 할 때에는 그냥 기술상의 과업과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지닌 경우가 있다. 기술상의 과업은 거의 모든 사회복지사가 수행하고 있으나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의 과업은 어떤 경우? 사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데올로기상의 대립이 첨예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흑인 집단 거주 지역과 가난한 여러 인종 집단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기술상의 과업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성격의 과업, 조직과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술적인 과업에서는 문제를 가진 집단과 진지한 토의를 하거나 사람들을 회합하여 끌어들이고 집단 행동을 조직화하거나 사람들이 조직상의 기술과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기술적인 과업, 일반적인 조직과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지닌 경우에는 이건 체계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체계의 실상을 드러내게 한다든지 기존의 권력 구조를 해치거나 불안정하게 한다든지 지역사회의 계속적인 긴장을 조성하거나 주민들의 체제에 대해서 분노를 갖게 하거나 주민들의 정치적 의식을 증대시키는, 요거는 사상적인 문제죠. 약간 말 그대로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에서는 좀 더 그 사상의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조직가의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역할들, 조직가로서의 두 가지의 역할도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학습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제4강, 여러분들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과정에서 문제 확인이 가장 먼저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사정에서 시험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에서 세 가지가 있었죠. 로스만에 의하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 지역사회 계획 모델, 지역사회 행동 모델이 있었는데, 각각의 그런 모델 안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의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고, 그래서 시험을 볼 때에는 먼저 무엇을 봐야 돼요? 지문이 나오면 이게 지역사회 개발인지 지역사회 행동인지 지역사회 계획인지, 그죠?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계획, 지역사회 행동,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을 찾아 나가시면 답을 찾을 때 훨씬 융통성 있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팁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론 핵심 요약 강의 4강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